1637년 1월 30일 한강이 깊은 겨울에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인조는 무거운 골룡포를 걸친 채 삼전도로 향하고 있었지요. 남한산성에서 47일을 버텼지만 식량은 바닥났고 기대던 구원군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매서웠지만 더 차가운 것은 왕의 마음이었지요.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이미 깊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태종 홍타이지가 자리한 수왕단 앞에 선 인조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고 두레를 올렸습니다. 조선의 왕이 천자의 신하가 되는 굴욕의 의식이었지요. 이마가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차가운 흙먼지는 왕의 얼굴에 묻어갔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통곡이 터져나왔고 백성들은 부끄러움과 절망 속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200년 넘게 지켜온 나라의 자존심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그날 이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끌려갔고 수많은 조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지만 깊은 상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삼전도에 얼어붙은 바람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 땅의 기억을 얼려두었지요. 그리고 그 얼음은 지금도 완전히 녹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1636년 12월 14일 새벽이었습니다. 청나라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급한 전갈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정은 태평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는 나라였고 오랑캐라 부르던 청나라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명분이 지배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현실은 명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태종 홍타이지가 이끄는 대군은 단 일주일 만에 한양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인조는 황급히 강화도로 피난하려 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정묘호란 때도 그곳에서 버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청군의 속도는 이미 조선의 계산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인조가 밤중에 궁을 빠져나갔을 때 한강 나루는 이미 청군 기병에게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인조는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양에서 20리 남짓 떨어진 남한산성. 그곳만이 마지막 피난처였지요. 12월 16일 새벽, 인조는 남한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왕족과 대신, 군사들을 합쳐 약 1만 4천 명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성 안은 순식간에 북적였습니다. 남한산성은 둘레 12km, 해발 500m 산 위에 세워진 돌성곽이었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존재해온 성이었고 광해군 때 대대적으로 개축된 곳이었지요. 성벽은 견고했고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요새는 아니었습니다. 식량은 50일치뿐이었고 무기 또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7일 청군은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10만 대군이 산을 감싼 광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붉은 깃발이 들판을 뒤덮었고 천막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청군 진영의 모닥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성 안의 조선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청군은 추위도 식량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급로가 열려 있었고 약탈한 물자도 넘쳐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 안은 하루하루 버티는 싸움이었습니다. 인조는 전국의 근왕병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의 군사를 모아 청군을 협공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은 이미 끊겼고 설령 명령이 전달되더라도 군사를 모아 북상하려면 최소 한 달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12월 말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은 서로를 껴안아 체온을 유지하며 잠들었지요. 조정 대신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척화파와 주화파였습니다. 척화파의 중심에는 김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랑캐와 화친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는 20만 대군을 보내 조선을 구했습니다. 그 은혜는 조선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배반하고 청나라에 항복한다는 것은 조선의 정신을 버리는 일이었지요. 반면 주합하는 현실을 바라보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와 최명길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목숨이 먼저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차갑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쇠퇴했고 청나라는 새로운 강자였습니다. 굴욕을 참더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매일 밤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행궁 안에서 대신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김상원과 최명길은 서로를 설득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두 의견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왕으로서는 명분을 지켜야 했고 아버지로서는 아들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하루만 더, 이틀만 더 버텨보면 근황병이 올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지요. 1637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새해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식량 배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군사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고 말들도 굶어 쓰러졌습니다. 죽은 말고기를 삶아 버티려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이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시신을 옮길 힘조차 없어 그대로 방치되었고 밤이면 짐승들이 시신을 파먹었습니다. 1월 10일 첫 번째 구원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라도의 김줄룡이 8,000명을 이끌고 광교산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 안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 비보가 도착했습니다. 김줄룡의 군대는 청군의 매복에 걸려 전멸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는 몇백 명뿐이었습니다. 1월 15일 두 번째 구원병도 실패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연합군 1만 명이 북상했지만 청군 기병에 포위되어 흩어졌습니다. 조선군은 평지에서 청군 기병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갑옷도 무기도 부족했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군이 대부분이었지요. 성 안의 시간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절망이 반복되었습니다. 대신들은 힘 없이 논쟁을 이어갔고 인조의 얼굴에서도 기력은 사라졌습니다. 1월 22일 청태종이 항복 조건을 보냈습니다. 왕위는 보장하되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청나라를 섬길 것, 그리고 세자를 인질로 보낼 것. 척화파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그러나 주화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버티면 모두 죽습니다. 1월 26일 마지막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군사들은 가죽 허리띠를 삶아 먹었고 어떤 이들은 흙까지 씹었습니다. 아사자가 늘어났습니다. 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47일간의 항전은 조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였지요. 1월 28일 밤 인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복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전은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김상원은 통곡했습니다. 전하, 이는 만고의 치욕입니다. 그러나 인조는 낮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왕의 도리다. 최명길은 떨리는 손으로 항복 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성문이 열렸습니다. 인조는 붉은 골룡포를 걸친 채 천천히 성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금실 문양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뒤따르는 대신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삼전도에는 태종이 수왕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조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발 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삼배구고두례였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 불리던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올리는 순간이었지요. 남한산성의 47일은 조선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명분, 현실을 보지 못한 자존심,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권력의 오만함이 남긴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바람에 깎이고
비에 씻기고 눈 속에 묻히면서도 그 돌 하나하나는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준비되어 있었는가? 명분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가? 그 질문의 진짜 대답은 300년이 지난 뒤 이 땅에 세워진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대답 속에는 남한산성이 남긴 상처와 교훈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1637년 2월, 병자호란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더 참혹한 일이 그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은 100만 양, 쌀 1만 석, 면포 30만 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바쳐야 하는 곡물이지요. 조선의 국고는 이미 바닥이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배상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침공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더 큰 굴욕은 인질 요구였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대신들의 자제 수십 명이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의 미래라 불리던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무려 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청태종은 소현세자를 전쟁터로 끌고 다녔습니다. 명나라를 공격할 때도 몽골을 정벌할 때도 조선의 왕세자는 청군의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질이자 동시에 굴욕을 드러내는 전시품이었지요. 보라, 조선의 왕세자도 우리를 섬긴다. 청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양에 남은 인조는 아들이 사라진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살아있는가? 혹시 해를 당하진 않았는가? 왕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신하들조차 더 이상 인조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삼전도에서 무릎 꿇은 왕. 그 굴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639년 청나라는 조선에게 치욕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삼전도비였지요. 병자호란에서 청나라가 승리했고 조선이 신하의 나라가 되었음을 기록한 비석이었습니다. 한문, 만주문, 몽골문, 세 가지 글자로 새겨진 이 비석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세워졌습니다. 조선의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리에 말입니다. 대신들은 분노를 억눌렀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그것은 곧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국왕은 어리석게도 천명을 거역하고 대청국에 대항하였으나 관대하신 황제께서 용서하시어 왕위를 보전해 주셨다.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은 매년 동지사를 보내 청 황제에게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명나라에 보내던 예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조선은 완전한 속국이 되었지요. 1645년 소현세자가 마침내 심양에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세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귀국 석 달 만에 급사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학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궁 안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독살설이었지요. 독을 먹인 사람이 바로 인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 있으면서 서양 문물을 접했고 천주교를 받아들였으며 청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인조에게 이것은 배신처럼 보였습니다. 인조는 아들이 오랑캐에 물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지만 조선 왕실의 비극은 그때 이미 시작되었지요. 소현세자를 대신해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훗날의 효종입니다. 효종은 심양에서의 치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청을 정벌하겠다. 그렇게 북벌론이 등장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병력을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언젠가 청나라를 쳐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겠다는 열망이 꿈처럼 퍼져갔습니다. 하지만 북벌은 실현 불가능한 외침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중원을 장악했고 명나라는 1644년에 멸망했습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고 청군은 북경 자금성에 입성했습니다. 조선이 섬기던 명나라는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도 조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멸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명나라의 정통을 이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중화 의식이었습니다. 중국 본토는 오랑캐에게 넘어갔지만 진정한 중화 문명은 조선에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 것이죠. 효종은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성을 보수하고 무기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이미 바닥난 뒤였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나라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백성들은 공물을 바치느라 허리가 휘었고 양반들은 군역을 피하려 갖은 수단을 썼습니다. 군사는 약했고 무기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1659년 효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10년이었습니다. 북벌은 단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꿈이었지요. 청나라는 이미 동아시아 최강국이었고 조선은 그 속국이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명불로는 조선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효종이 죽자 예속 논쟁이 터졌습니다. 왕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상복은 몇 년을 입어야 하는가?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사라졌고 예법 싸움만 남았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붕당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서인, 남인, 노론, 소론, 파벌은 계속 갈라졌고 서로를 제거하는데 국가의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1674년 경신왕국, 1680년 경신대출척, 1689년 기사왕국, 1694년 갑술왕국, 20년 동안 4번의 대규모 숙청이 반복되었습니다. 집권이 바뀔 때마다 수백 명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인재들은 파벌 싸움 속에서 사라졌고 백성들은 그저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조와 정조가 잠시 조선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탕평책을 통해 붕당을 억제하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나라는 특정 가문의 사적 소유물이 되었지요. 19세기 조선은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는 백성을 수탈했고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들은 절망했습니다. 1862년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밀란이 폭발했습니다. 백성들은 관할을 불태우고 수령을 끌어냈습니다. 나라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63년 대원군이 집권했습니다. 그는 쇠락한 조선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세도 가문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쇄국이었습니다. 서양 오랑캐를 막아야 한다며 천주교를 박해하고 모든 통상을 거부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프랑스와 미국의 군함을 물리치자 대원군은 승리를 자축하며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나라를 판 자다. 이런 문구가 새겨진 돌비들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했고 청나라는 양무운동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선만 홀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일본 군함의 포문 아래 조선은 강제로 개항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은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250년 조선은 살아남았지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명분에 집착하며 현실을 외면했고 붕당 싸움으로 국력을 소진했고 쇄국으로 세계와 단절했습니다. 세종의 조선이 강철이었다면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은 천천히 녹슬어가던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결국 부러질 수밖에 없었지요. 1637년 삼전도에서 조선을 굴복시킨 청나라는 이후 200년 동안 동아시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전성기 동안 청나라는 몽골을 복속시키고 티베트를 굴복시켰으며 신장과 대만까지 영토를 넓혔지요. 18세기 중반 청나라의 인구는 3억을 넘었고
국고는 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거대한 제국을 동방의 천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서 느리지만 확실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1796년 걸륭제가 퇴위했습니다. 60년 만에 내려놓은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가 물러난 순간부터 청나라는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패가 뿌리 깊게 퍼졌습니다. 관리들은 뇌물에 중독되었고 세금은 중간에서 사라졌으며 군대는 훈련 없이 녹봉만 받아갔습니다. 황제는 자금성 깊은 곳에서 현실과 단절된 채 살아갔고 환관과 외척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정직한 관리들은 숙청되었고 국가의 혈관은 점점 막혀갔습니다. 1840년 영국 군함이 광저우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아편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영국은 막대한 이익을 위해 아편을 중국에 쏟아부었고 청나라는 이를 막기 위해 아편을 몰수해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전쟁의 구실이 되었고 청나라는 서양의 증기선과 대포 앞에서 참혹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팔기군은 이미 명나라 시대의 무기와 전술에 머물러 있었고 때로는 활과 창으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20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결과였죠. 1842년 난징 조약.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 넘기고 5개의 항구를 개항했으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굴욕의 시작이었지요.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곧 찾아왔습니다.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 다시 패배한 청나라는 이번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수도 북경까지 짓밟혔습니다. 황제는 도망쳤고 황실의 보물로 가득했던 원명원은 불타올랐습니다. 200년의 영광이 연기처럼 날아가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외세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1850년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던 홍수전이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 주장하며 거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농민들, 수탈에 시달리는 상인들, 관리들의 부패에 신음하던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반란군은 삽시간에 남중국을 장악했습니다. 난징을 점령의 수도로 삼았고 청나라는 속수무책으로 후퇴했습니다. 14년 동안 이어진 이 내전으로 2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국의 피가 말라간 것이지요. 청조정은 스스로 전쟁을 끝낼 힘조차 없었고 결국 한족 지방군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국번과 이용장 같은 장군들이 의용군을 일으켜 반란을 진압했지만 그 순간 이미 청나라는 예전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의 권위는 사라지고 지방 군벌들이 실권을 쥐게 된 것이죠. 위기를 감지한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라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중체서용, 즉 중국의 기틀은 지키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구호 아래 조선소를 세우고 무기 공장을 만들고 철도를 놓았습니다. 유학생도 파견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였습니다. 부패한 관리 체제, 낡은 관료 선발 시스템,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득권 구조는 그대로였고 개혁은 껍데기만 남은 채 표류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일전쟁이었지요. 조선을 두고 충돌한 일본과 청나라의 대결은 의외로 짧고 잔혹하게 끝났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한 일본의 군대는 청군을 압도했고 청나라 해군은 황해해전에서 괴멸했습니다. 육군은 압록강을 넘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수백 년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던 청나라가 고작 몇십 년 된 신흥 국가에게 참패한 것이지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청나라는 대만을 일본에게 넘기고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이란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은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배자를 맞이한 것이었지요. 몰락은 가속되었습니다. 청 내부에서는 개혁파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무술변법을 시도했습니다. 광서제와 강유의, 양계초는 과거제 폐지와 헌법 제정, 의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일 만에 서태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개혁을 막아섰습니다. 황제는 유폐되었고 개혁파는 처형되거나 도망쳤습니다. 변화의 마지막 기회가 무너진 순간이었지요. 1900년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청멸양, 청나라를 돕고 서양을 멸하자는 구호 아래 외국인과 기독교인이 공격받았습니다. 서태후는 이 혼란을 외세 축출의 기회로 삼으려 했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등 8나라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했고 황실은 서안으로 도망쳤습니다. 1901년 신축조약에서 청나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제국은 사실상 파산했지요. 1908년 서태후가 죽었고 그 전날 광서제가 급사했습니다. 의문이 남은 죽음이었지요. 뒤이어 3살의 선통제 푸이가 즉위했지만 그의 즉위는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신해혁명이 폭발했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무창에서 군대가 봉기했습니다. 반란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성마다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1912년 2월 12일 선통제는 퇴위했고 268년간 이어진 청 제국은 한 방의 총성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조선은 더 빠르게 몰락해 갔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개혁과 보수의 충돌 사이로 외세가 깊숙이 파고들었지요.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조선을 놓고 다투는 사이 결국 일본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1910년 한일병합으로 조선은 518년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청나라는 268년 만에 무너졌고 조선은 51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외세가 아니라 내부의 썩음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 개혁을 거부한 기득권,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 현실을 보지 못한 지도자. 병자호란에서 조선을 굴복시킨 청도, 삼전도에서 무릎 꿇은 조선도 결국 같은 이유로 무너졌던 것이죠. 역사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 경고를 당시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35년간 이어졌던 식민 지배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태극기가 물결처럼 흔들렸고 사람들은 목이 쉬도록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해방된 조선은 곧바로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통일된 독립국가 대신 냉전의 최전선이 펼쳐진 것이죠. 해방의 땅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위해 공장과 자원을 모두 쏟아부었고 패전이 가까워지자 주요 기계들을 파괴하거나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철도는 끊기고 발전소는 멈춰 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요. 인구 2천만 명 가운데 절반이 글을 읽지 못했고 조선인은 식민지 시기 내내 단순 노동에 머물렀습니다. 공장을 지휘할 기술자도 회계를 맡을 전문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직과 기술직은 대부분 일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1948년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분단은 현실이 되었고 서로 다른 체제가 한반도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실적으로 그들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좌우 이념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고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같은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흙은 다시 피로 젖어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아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한국군은 장비도 부족했고 훈련도 미비했습니다. 초기에 북한군의 탱크를 막아낼 수 없었지요. 정부는 대전, 대구, 부산으로 후퇴했고 결국 낙동강 주변 좁은 지역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단행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전세를 뒤집었고 서울을 되찾은 뒤 북으로 진군했습니다. 압록강 인근까지 올라갔습니다. 통일이 눈앞에 있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10월 중국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 개입했습니다. 전선은 다시 역전되었고 1.45태와 흥남철수 같은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전쟁은 38선 근처에서 굳어졌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년 1개월 동안 15만 명의 군인이 전사했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00만 명이 가족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서울은 폐허였고 남대문과 동대문 사이에 멀쩡한 건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부산 피난민촌의 판잣집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습니다. 1953년에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아프리카의 신생국보다도 뒤처진 수치였지요.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은 배를 골았고 거리에는 전쟁고아가 넘쳤습니다. 미국의 잉여 밀가루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쌀이 없어 처음으로 빵이라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준비된 나라가 되겠다. 이런 결의가 다시 한번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교육이었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천막을 치고 건물이 없으면 판잣집이라도 세웠습니다. 배움은 어떤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할수록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해방 직후 50%에 달하던 문맹률은 1960년대에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였지요.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중심 산업화를 선택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던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웠고 사람의 힘으로 수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428km를 뚫어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국인은 해냈습니다. 포항제철이 세워진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철강이 없으면 공업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고 자본도 없다. 제철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일본에서 차관을 끌어왔고 1973년 포항제철 1기 설비가 가동되었습니다. 한국은 철강 생산국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산업화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한국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류, 신발, 가발, 합판 같은 단순 제품이 수출되기 시작했고 1964년 1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3년 만에 100배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런 속도의 성장이 가능했는가를 묻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인은 일하고 배우고 또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낮았지만 부모 세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다. 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게 하겠다. 이런 희생이 다음 세대를 떠받쳤습니다. 그 희생이 한국을 앞으로 밀어낸 힘이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도전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현대조선소가 울산에 세워졌을 때
한국은 단 한 척의 대형선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지만 1974년 현대는 26만 톤급 유조선을 완성해 인도했습니다.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 끝에 얻은 성과였지요. 1980년대에는 전자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LG, 대우가 반도체와 가전제품을 만들며 세계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베끼고 따라잡고 마침내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 세계에 새로운 한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폐허였던 나라가 국제적 스포츠 축제를 여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지요. 한국인은 그 무대 위에서 세계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었고 1953년의 67달러와 비교하면 150배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세계는 이 변화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대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실업자들이 늘어났고 국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국민들은 집안의 금반지, 금목걸이, 금촛대를 내놓았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IMF 차관을 모두 갚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이었습니다. 세계는 또 한 번 한국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은 IT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고 조선업은 세계 1위, 철강 생산은 6위, 자동차 생산은 5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의 최전선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폐허에서 부활까지 걸린 시간은 단지 반세기였습니다. 한국인은 그 반세기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의 굴욕, 식민 지배의 고통, 전쟁의 참혹함, 그 모든 상처는 한국인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 이번에는 준비된 나라가 되겠다. 이 결의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은 증명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준비된 의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한국인의 교육열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역사가 남긴 상처에서 길어 올린 생존의 지혜였지요. 병자호란에서 무릎을 꿇었고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으며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땅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에서 남은 것은 사람뿐이었지요. 그래서 한국인은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강한 자원으로 만들겠다고요. 무기 대신 펜으로, 절망 대신 배움으로 싸우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조선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배움을 숭상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고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도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1446년 어리석은 백성도 제 뜻을 펴게 하라는 정신으로 반포된 한글은 지식의 문을 모든 이에게 연 혁명이었죠. 그 순간 지식은 양반의 전유물이 아니라 백성의 도구가 되었고 조선의 미래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선 후기로 가면 배움은 실용에서 멀어지고 명분과 붕당 싸움으로 흐려졌습니다. 배움이 삶의 힘이 되는 대신 명분 싸움의 장식품으로 변질되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상황이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금지되고 역사책은 찢겨나갔습니다. 고등교육은 일본인의 것이라는 암묵적 규칙 속에서 조선인은 지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해방 당시 대졸자는 전체 인구의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움조차 허락되지 않은 민족이었지요. 하지만
1945년 해방 후 한국인은 무너진 나라 위에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기는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1950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60%였고 단 10년 만에 96%에 도달했습니다. 천막 아래서, 판잣집에서, 책상도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앉은 자리로 공부했습니다. 책이 없으면 적어 돌렸었고 돈이 없으면 형제가 번갈아 학교에 다녔습니다. 배움은 가난의 벽을 넘는 유일한 사다리였지요. 중학교 진학률은 1960년 27%에서 1970년 54%, 1980년에는 85%로 올라갔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1970년 26%에서 1990년 33%, 2000년대에는 8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이 되었죠. 부모들은 말했습니다. 공부만 해라. 돈은 내가 벌게. 그 말에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세대가 밑바닥에서 깨달은 절박한 교훈이 담겨 있었지요. 이 교육열에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교육은 계층을 바꾸는 거의 유일한 사다리였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며 한국 사회는 빠르게 움직였지요. 그러나 공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가 세워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인 과학자들은 조국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과학기술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KIST는 한국 기술의 심장이 되었고 이후 KAIST와 여러 연구 기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사오고 배우고 해체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밤새 도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포니, 삼성의 64K DRAM은 그 과정에서 태어난 결실이었죠. 벤치마킹과 역설계라는 특유의 학습 방식이 자리 잡으며 빨리빨리라는 속도, 문화는 경쟁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해외 유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수많은 학생이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배움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교수가 되고 연구자가 되고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지식은 마침내 한국으로 역수입되었고 이는 한국 산업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었지요. 기업들 역시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신입사원을 해외에 보내며 문화와 언어를 직접 익히게 했고 현대는 중동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LG는 독일 화학 기술을 배웠고 수많은 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지식을 들여왔습니다. 1990년대 정보화 혁명이 닥치자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컴퓨터 교육이 시작되었고 1999년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자 단 3년 만에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학습 속도는 여전히 세계를 앞서고 있었지요. 2000년대에는 평생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퇴근 후 학원에 가는 회사원, 40대, 50대에도 대학원을 다니는 부모 세대.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배움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컸습니다. 사교육비는 폭증했고 경쟁은 과열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은 컸고 창의성은 억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열된 교육열조차 한국을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 OECD 학업 성취도 최상위권, 문맹률 1% 미만,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인은 지식의 강국이 되었지요. 그 결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경쟁했고 현대자동차는 세계 5위가 되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사람만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기적이었지요. 한국인은 증명했습니다. 지능보다 의지가 더 큰 힘을 만든다고요. 재능보다 학습의 축적이 경쟁력이라고요. 고통과 실패는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다고요. 병자호란의 치욕,
일제의 억압, 전쟁의 폐허, 모든 비극은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다시 무릎을 꿇는다.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빼앗긴다. 그래서 한국인은 펜을 들었고 그 펜으로 세상을 향해 싸워 이겼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인은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창씨 계명이었습니다. 김씨는 가네야마가 되었고 박씨는 야마다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말하면 체벌을 받았습니다. 관공서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조선어는 금지되었습니다. 한국 역사는 교과서에서 지워졌고 일본의 시민이 되라는 교육만 강요되었지요. 궁궐은 훼손되었고 문화재는 약탈되었습니다. 경복궁 앞에는 조선 총독부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였던 것이지요. 해방 후에도 문화적 자존감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미국 원조 물자로 연명했습니다. 밀가루와 옥수수, 분유로 끼니를 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한국에서 문화는 사치였고 생존이 우선이었지요. 19만 6,070년대 산업화 시대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놓고 수출품을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여가를 누릴 시간도 없었고 문화는 소비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팝송을 듣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일본 만화를 몰래 읽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초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시기였지요. 1980년대까지 한국 문화는 철저히 국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인만 시청했고 한국 가요는 한국어권에서만 들렸습니다. 세계는 한국 문화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 전쟁의 나라, 분단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먼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1990년대에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며 문화에 투자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1999년 영화 쉬리가 흥행에 성공하며 한국 영화가 처음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쳤습니다. 한국 영화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국민에게 퍼져나갔지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는 역설적으로 문화 산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문화 콘텐츠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산업에 자본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는 대기업 대신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몰렸습니다. SM, YG, JYP 같은 기획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체계적인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첫 번째 한류가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중년 여성들이 배용준을 윤사마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35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나라가 이제 한국 드라마에 매혹된 것이었지요. 단순한 드라마 열풍이 아니라 문화적 역전이었습니다. 이후 대장금은 중국, 동남아, 중동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드라마 특유의 서사 가족의 인내, 성장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같은 음식이 세계의 식탁 위에 놓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드라마 속 장소를 보기 위해 경복궁과 명동, 남산타워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문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가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칼군무, 중독성 있는 멜로디,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는 기존의 아시아 음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튜브가 확산되면서 K-팝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악과 영상이 이미 세계의 공용어였기 때문이죠.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유튜브 최초 10억 뷰, 빌보드 2위.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말춤을 춘 시대였습니다. 한국 음악이 세계 최고의 히트곡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2010년대 중반 BTS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K-팝을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철학적 메시지, 진정성 있는 소통, 서사와 정체성, 빌보드 1위, 그래미 후보, UN 연설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금지당했던 한국어가 이제는 세계 젊은이들의 꿈이 된 것이죠. 한국 영화도 세계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2019년 기생충이 칸 황금종려상을 받고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어가 아니어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웠습니다. 111개국 1위, 1억 4천만 가구 시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그린 이야기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미국 어린이들이 할로윈에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을 정도였지요. K-뷰티 역시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시트 마스크. 한국 화장품은 혁신의 대명사가 되었고 세계의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 음식도 세계의 미식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이 발간되고 한식당들이 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슈퍼푸드로 인정받았고 비빔밥은 대표적인 건강식이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습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였기 때문이죠.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 공로자에게 세종대왕상을 수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복수였습니다. 문화적 복수였습니다. 일제가 지우려 했던 정체성을 한국인은 세계 무대에서 되찾았습니다. 금지당했던 한국어가 이제는 배우고 싶은 언어가 되었고 왜곡당했던 한국 역사가 이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로 세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등 국민으로 취급되던 민족이 이제는 세계의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군사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만으로 얻은 존중도 아니었습니다. 문화로 되찾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병자호란에서 무릎 꿇고 일제강점기에 짓밟혔던 민족이 문화로 세계를 이긴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었지요. 한국인은 증명했습니다. 빼앗긴 것은 창조력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요. 과거의 치욕을 미래의 자부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문화로 이긴 민족의 조용한 승리였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말이면 남한산성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0분, 산길에는 등산객이 넘치고 아이들은 성벽 위를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연인들은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으며 평화를 즐기지요. 그러나 바로 이 성벽 위에서 400년 전 조선의 왕은 굶주렸고 신하들은 얼어 죽었으며 결국 나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벽의 돌 하나하나가 치욕의 기억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남한산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 새겨진 경고이자 상흔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무릎을 꿇게 된다. 1637년 인조가 성문을 나서던 그날, 조선은 명분만 있었지 준비는 없었습니다. 군사는 훈련되지 않았고 무기는 부족했고 식량은 바닥이었습니다. 성은 견고했지만 그 성을 버틸 내부 역량은 없었죠. 그렇게 47일 만에 항복했고 그 패배는 한국인에게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그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625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뒤 한국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세웠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징병제가 정착했고 모든 성인 남성은 군에서 2년간 나라를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훈련은 강화되었고 군대는 현실적 전력으로 거듭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방위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발표는 한국에게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알렸습니다. 총, 포, 탱크, 전투기. 한국은 처음으로 자체 무기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무기 없이 무너졌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였지요. 준비된 군대를 갖추겠다는 의지가 기술이 되고 전력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의 한국군은 세계 6위 수준의 전력을 갖췄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평가를 받으며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이 구매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남한산성이 남긴 교훈,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말을 잊지 않은 결과이지요. 군사력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 또한 국가의 방패였습니다. 가난한 국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청보다 가난했고 장기전을 버틸 재정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경제가 고난보라는 사실을 배웠고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 공업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경제가 강해야 나라가 생존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2024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GDP 1조 7천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1953년 1인당 67달러에서 500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IMF 시절 39억 달러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이지요. 더 이상 외환 위기로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결의가 경제적 체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 자립도 필수였습니다. 남한산성의 조선은 청과 명 사이에서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총포 기술, 제철 기술 모두 열세였습니다. 한국은 그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 투자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1966년 KIST 설립 이후 60년간 꾸준히 R&D를 늘렸습니다. 2020년대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4.8%,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 결실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0%를 장악했고 SK하이닉스는 세계 2위입니다. 두 기업을 합치면 세계 생산량의 70%에 달합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기술의 선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이 곧 국가 안보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지요. 외교도 달라졌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만 기대던 외교 구조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구원군은 오지 않았고 조선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한국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중국, 일본, 유럽, 동남아와도 관계를 다각화했습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적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여러 차례 맡았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커졌고 강대국 틈에서 끌려다니던 나라가 아닌 주도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중견국이 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은 한국인에게 또 하나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위기의식입니다. 한국인은 언제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 위기의식은 때로 경쟁을 심화시키고 번아웃을 부르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안주하지 않는 문화,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갈망. 모두 남한산성이 남긴 정신적 유산이지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이 발생했을 때에도 한국 사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지켰고 경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간 계속된 긴장과 대비가 만들어낸 사회적 내구력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겪은 민족답게 위기 관리 능력이 일상적 감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한국은 남달랐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검사 체계,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 1637년 남한산성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항복했지만 2020년 한국은 방역 물자와 의료, 역량으로 위기를 버텼습니다. 준비의 차이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요. 남한산성은 now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패배의 성이 인류의 유산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준비 없는 명분이 얼마나 무력한지, 현실을 외면한 자존심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백성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권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교훈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벽을 걷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조차 학교에서 병자호란과 인조의 항복을 배웁니다.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숨기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남한산성의 질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너희는 준비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그 질문에 대답해왔습니다. 군사로, 경제로, 기술로, 외교로, 문화로. 예,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은 패배의 성이 아닙니다. 각성의 성입니다. 부활의 출발점입니다. 1637년 그곳에서 무릎 꿇었던 치욕이 2025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서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았고 굴욕은 힘으로 변했습니다. 남한산성의 성벽은 오늘도 묵묵히 서 있으며 조용히 묻습니다. 준비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1637년 남한산성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땅 위에 지금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 서 있어 보입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죠. K-팝과 K-드라마, K-영화는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며 BTS는 UN 연단에 섰고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문화는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군사력 또한 세계 6위권 수준이죠.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는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 낙동강까지 밀렸던 나라가 이제는 어느 외세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국이 된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7년 39억 달러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나라는 20년 만에 세계 9위 외환보유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준비의 힘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죠. 교육 수준은 OECD 최고권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70%에 이르고 문맹률은 1% 미만이죠. 세종이 만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600년 전의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싸운 민족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 한국은 우주 강국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 2024년 달 탐사선 발사로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되었지요. 400년 전에는 성벽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팅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향해 경쟁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삼성과 SK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와 전기차로 미래 이동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기술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고 모든 성취는 같은 한 가지 교훈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남한산성에서 얻은 피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이지요. 1950년 전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75년째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고립에 머물렀으며 남한은 홀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통일의 순간이 온다면 그날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8천만 인구의 통일 한국은 세계 5위권 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력이 동시에 상승하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독일 통일이 유럽의 판도를 바꿨듯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이 아니라 400년 동안 쌓아온 한 해의 소이며 100년 동안 짊어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고 5천년 민족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시작된 여정이 향해야 할 진정한 종착점이지요.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인조가 무릎을 꿇은 그날 조선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러나 민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70년 후 국권을 잃었지만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35년 식민 지배를 견뎌냈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섰으며 7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무너졌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꺾였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기술력으로, 문화력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남한산성의 성벽은 더 이상 치욕만을 기억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성의 상징이며 부활의 출발점이고 영원한 경고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무릎 꿇게 된다. 그 한 문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400년 전 그 겨울 한강이 얼어붙은 삼전도에서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굴욕은 힘이 되었고 고통은 지혜가 되었으며 치욕은 자부심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시작된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일의 날이 올 때까지 한반도가 다시 하나의 국가로 서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는 다시는 무릎 꿇지 않을 나라가 되었지요.